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사법행정전공 경찰행정론 1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3장 폴리스 커럽션입니다. 여러분 커럽션 많이 들어보셨죠? 부패입니다. 부패. 경찰 부패. 여러분 교과서 보기 되면 로렌스 셔먼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경찰이 존재한 기간 동안 경찰 부패도 계속 존재해왔다. 아마도 경찰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지속된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고요. 우리의 경우도 이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제 자체는 좀 무겁지만 이번 강의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많이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패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Legitimacy and PCR 배웠죠? 그렇습니까? 정당성과 경찰 지역사회 관계였죠, PCR. 경찰 지역사회 관계에서 정당성으로 어떤 논의 주제가 옮겨지고 있다, 이런 얘기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촉발점은 2014년, 16년에 있었던 전국적인 어떤 경찰의 위기, 어떤 위기였습니까? 인종차별에 따른 어떤 흑인들의 사망 문제, 이런 거였죠. 경찰이 과도하게 무력을 사용해서 발생했던 문제였고요.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14년, 16년대 특히 그게 심했었죠. 물론 최근 조지 플로이드 사건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정당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경찰이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지지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믿음, 이게 정당성, 리지티머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게 뭐였습니까? 절차적 정의였죠. procedural justice였습니다. 그냥 경찰이 시민을 공평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어떤 물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답하고 있는가, 이런 걸 절차적 정의라고 했고, 이런 절차적 정의가 잘 이루어질 때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초적인 논의로서 어떤 이 개념들을 좀 봤습니다. 인종과 민족의 개념은 무엇이냐, 인종과 민족에 대한 어떤 공식 자료, 미국에서 공식 자료를 좀 봐왔고요. 그리고 어떤 인종과 민족의 특성들도 봤습니다. 특히 여론이 중요했었는데 어떤 서베이를 해보게 되면 어떻다는 겁니까? 경찰에 관한 그 여론이 우호적이었습니까? 나빴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주 좋았다는 겁니다. 80% 이상 어땠습니까? 지지를 하고 있었죠. 백인 같은 경우에는. 반면 흑인도 한 70% 이상은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인종과 소득에 따라 어떤 차이는 있었고요. 물론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이런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경찰을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느냐라는 게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래서 이런 여론이 뭐 잘못된 거냐 해서 다른 다른 직업군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국제적 관점에서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물론 미국의 경찰이었죠. 어땠습니까? 다른 직업군과 비교해도 미국의 경찰의 어떤 수준이 높았고요. 국제적 관점에서도 어떤 경찰의 어떤 신뢰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찰의 위기가 생길 정도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라고 찾아 들어갔을 때 이런 거였죠. 문제가 생기고 정당성 상실의 원인이 뭐였냐라고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9.11 신고가 흑인이 살던 지역에는 좀 늦게 된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었고요. 특히 경찰의 총기 사용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도주 중범죄자 원칙이 과거에 이루어졌던 원칙이었다 그랬어요. 도주 중인 범죄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도주한다면 등에 대해서 총을 쏠 수 있는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방어 원칙으로 전환이 되게 되죠. 생명방어 원칙은 어떻습니까? 경찰관 자신 혹은 타인의 생명에 위태로울 때만 총기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였고, 그거에 대한 어떤 결정적인 판결이 났던 게 85년에 테네시주의 간호 판결이었습니다. 이거에 의해서 어땠습니까? 그 이후에 불법적인 총기 사용 문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는 고정관념, 스테레오타입이라는 거죠. 소수 인종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하다는 거고, 이거는 단순히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적인 문제다 하는 거였습니다. 검문 검색도 문제가 있었죠. 예를 들면 우리 어떤 특정 지역에
5%도 안 되는 흑인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검문 검색을 받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전체 검문 검색의 반수 가까이, 뭐 40% 이상의 검문 검색을 받고 있는 이런 통계들 자료들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만큼 어떻게든가 아주 불평등하게 어떤 경찰법의 집행이 이루어진 거다. 경찰권의 집행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였습니다. 물론 차량 관련해서는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난 시간에 봤던 그 개념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차별과 차이였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과 디스패러티를 잘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차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컨티넘이 있다 그랬죠. 어떤 체계적인 차별이 있었고 제도적 차별, 맥락적 차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디비주얼, 개별적인 차별이 있다고 그랬죠. 가장 차별이 심한 건 뭐겠습니까? 당연히 체계적 차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이런 그 정당성을 구축하고 경찰 지역사회 연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라는 게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네 가지 차원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런 경찰 신뢰를 얻기 위한 네 가지 차원 모두에 대해서 어떤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봤고, 특히 일반 시민들이 경찰을 바라보는 게 어떻습니까? 강력한 법 집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었죠. 강력하지만 어떻습니까? 공손한 그런 경찰 법 집행이 함께 결합되는 것을 갖다 시민들은 원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경찰 위법 행위가 당연히 종식돼야 될 것이고, 심지어는 문화적 장벽에 대해서도 경찰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시민의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있었습니다. 어떤 인종과 민족에 기초한 경찰관 배치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네. 다만 어떤 대표성은 어떤 구성에 있어서 대표성은 갖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논의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퀴즈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Different outcome that are not necessarily caused by differential treatment are called 뭡니까? disparity, 차이죠, 차이.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처우에 의해서 반드시 야기되지 않은 다른 결과라는 거죠. 차이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차이는 이 디스크리미네이션하고는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입니다. 다음 2012년 서베이에 의하면 found that 뭘 발견했다? African American은 satisfied with their police. 경찰에 대한 만족도가 몇 %였냐라는 겁니다. Compare with the 84% of white Americans. 이 백인들은 84%의 지지율을 보였는데 몇 %였습니까? 76%였습니다. 뭐 대략적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84%, 76%다 높죠, 생각보다. 그만큼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는 것이 논의의 어떤 초점이었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고요. The practice of police officer stopping people because of their race or ethnicity 뭡니까? racial profiling이죠. 그들의 어떤 인종이나 민족에 의해서 검문 검색을 하는 거, 뭐 이런 관행을 뭐라 그러느냐? racial profiling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since the 1960s and 1970s, the number of police shooting 은 어땠다 하는 겁니다. 70년대 이후에 그 경찰 총격이 어땠습니까? 줄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봤었죠?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 방어적으로만 해야 된다라고 원칙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What was the name of the panel created to investigate Los Angeles Police Department after the Rodney King beating? 로드니 킹 사건이 있잖아요. 91년이었죠, 아마. 91년에 일어났던 로드니 킹 사건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었습니다. 그 위원회 이름은 크리스토퍼 커미션이었습니다. 넵 위원회하고 몰렌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LA에서 1970년대 아마 90년대 그쯤 될 것 같은데 그때 꾸려진 경찰 부패 오늘 아마 배운 내용입니다. 부패와 관련해서 꾸려진 위원회고요. 로드니 킹 관련해서는 크리스토퍼 위원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The ability to understand and respond appropriately to difference in the language
tradition, lifestyle, and patterns of communication of different racial or ethnic groups is called 뭐겠습니까? cultural competence였습니다. 문화적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화적 능력, 문화 이해력,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찰관도. 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자, 오늘 13장 경찰 부패에 대한 목차인데요. 크게 경찰 부패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부패 정의는 뭐냐, 경찰부패 야기한 비용, 부패 유형 뭐냐, 부패 수준이 얼마나 만연해 있느냐라는 거고요. 경찰부패 이론에 대해서 6가지 이론 정도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부패 과정은 가볍게 볼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부패 통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크게 내부적 통제, 인터널한 게 있고요. 외부적 통제, 익스터널, 조직 외부에서 통제하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경찰 부패의 정의입니다. 허먼 골드스타인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신 혹은 다른 사람의 사적이 퍼스널 게인을 위한 경찰관의 권한 남용, misuse of authority 이런 행위를 경찰 부패라고 한다.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단속 회피 대가로 뇌물 받는 거 아주 전형적인 경찰 부패일 겁니다. 다만 이 개념에 있어서 그 마커하고 카터가 다른 어떤 개념 정의를 좀 했어요. 뭐냐면 직업적 일탈하고 어떤 경찰 부패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직업적 일탈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업무 활동 중에 행해지거나 혹은 경찰관의 권한을 구실로 행해지는 범죄 혹은 범죄 아닌 행동이다. 이거는 근무 중 잠을 자는 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예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많이 이렇게 구분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구분하는 개념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찰관이 불법 체포를 했다. 그다음에 과도한 무력을 사용했다. 우리 그 전장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죠, 많이.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사익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경찰 부패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 경찰 부패 연구하는 연구 경향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도 많이 포함시키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공무원 범죄라고 우리 통계 낼 때 나오거든요. 이 공무원 범죄 유형에 이것들을 다 집어넣고 이걸 경찰 부패로서 조작적 정의를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연구 중에.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건 경찰 부패와 관련이 없는 사안인데 그렇게 좀 가고 있다. 그런 연구들이 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부패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 거의 제2조에 4호에 부패행위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의 계약 체결 및 그 행위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행위, 이게 다 어떤 거냐, 부패행위라는 거죠. 거기에 붙어서 감옥과 남옥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한 행위도 부패행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포괄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패의 정의가. 근데 학문적으로 연구를 할 때 이거보다 더 넓게 보는 경우도 적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경찰 부패 야기는 비용은 뭐냐? 실제 비용을 추계한 연구들도 있는데 국내에도 있고요. 이 비용 추계 연구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단순히 사례 정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과서들은. 그 경찰 부패가 하나의 범죄라면 범죄인 그 자체의 비용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경찰 부패가 다른 범죄, 성매매라든지 아니면 약물 범죄에 대해서 우호적 보호를 했다면 이게 다른 범죄인을 보호하는 경찰 부패의 비용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형사사법 시스템 효과성이 좋아질 거고요. 경찰서의 전문성도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외에 하나의 숨겨진 세금이다, 시크릿 텍스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숨겨진 게 아니고 직접적인 세금을 수도 있다. 뇌물을 갖다 상납받는 경우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일반인의 신뢰를 손상하게 된다. 이런 걸 갖다 경찰 부패 어떤 하나의 비용으로 보고 있고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게 되면 13-2편에 보게 되면 그 경찰관이 얼마나 부패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백인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부패가 적다라고 봅니다. 17% 정도가 이제 부패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흑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48%, 백인보다는 좀 높게 부패가 좀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한 중간 정도 되네요. 29% 정도 되고요.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찰국회 유형인데요. 한 6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레투이터스라 그래갖고 뭡니까? 사례죠. 우리 뭐 경찰서 갈 때 그 어떻습니까? 뭐 바카스 한 병 사들고 한다든지 이런 사례 감사에 표시할 수 있겠죠. 이런 감사가 사실은 제가 옛날 그 어딥니까? 그 미군 부대 근무할 때 보니까 상당히 잘 해주더라고요. 뭐냐면 식당 같은 데서 당연히 어떤 무료 음료를 주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리고 무료 식사 같은 거라든지 심지어 무료 드라이클리닝. 이게 경찰에 대한 뭐랄까요 존경심의 표현일 수도 있을 거고 뭐 자기네 지역 잘 보호해준다 그래서 어떤 그 감사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엄격히 보면 경찰 부피 아니겠느냐라는 거고요. 경찰서들 중에 절반이 이런 무료 식사에 대한 규칙을 갖고 있다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걸 분명히 금지하는 것은 일부 경찰서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의견에 따라서는 절대 금지해야 된다. 왜냐하면 바늘 도둑이 소두둑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어떤 의견, 견해도 있다는 거고요. 1970년대 초기에 뉴욕시 부패를 조사했던 랩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위원회인데요. 랩위원회에서는 이 부패를 그래스 이터라고 합니다. 풀을 먹는 거잖아요. 풀 먹는 그래스 이터하고 미트 이터, 고기를 먹는 경찰관이 이렇게 해갖고 소극적인 부패 경찰관이 있고 적극적인 부패 경찰관이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접근을 했었다라고 개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뇌물 있죠. 경찰 부행이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패드라고도 합니다. 패드. 그리고 뭐 보호장치가 되니까 패드라고 하겠죠. 이런 뇌물 같은 경우에 그 국제적인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경찰관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응답 서베이를 해본 거죠. 해봤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안 보입니다만은 1.5%가 나왔다고 합니다. 1.5%. 조사 받은 그 설문에 답한 사람들이 1.5%가 받은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미국의 조사항이 41개국가 있는데요. 17위 정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가장 심각한 나라이 아르헨티나였고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 응답자의 20.9%가 우리가 이런 뇌물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 경찰관부터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남미 국가들이 많이 하고요. 여기 인도네시아네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17.6%였네요.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부패한 경찰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절도와 침입절도 이 참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왜냐하면 증거보관실에서 타인의 어떤 소유물이나 돈, 마약 등을 훔치는 이런 경찰 부패 유형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많은 게 있는 성적 비위입니다. 섹슈얼 미스컨덕트인데 경찰 비위 한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강간적 성적 접촉, 성적 발치 이건 어떤 형태냐면 성접대를 얘기하는 거야. 성접대. 그리고 부적절한 몸수색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혹은 동료에 대한 성희롱 등 이런 성적 비위한 부패가 있다는 거고 이런 원인으로서는 교육훈련과 규칙이 부재하다. 아주 너무나 당연한 얘기 되겠죠. 고발에 따른 보복이 두려움, 그리고 감독을 받지 않는 업무 환경. 이 보통 경찰의 어떤 업무 특성으로서 이런 감독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다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고 어떤 그 뭐랄까요 사적 공간에 들어가서 또는 경찰 활동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특징에서 unsupervised work environ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특징이 어떤 비위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침묵을 지키자는 경찰 문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런 업무 환경이나 침묵을 지키는 경찰 문화는 사실 최근에 와서 많이 바뀌고 있죠. 경찰 업무 환경이 많이 어떻습니까? 공개되고 투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카메라를 갖다 몸에 차기도 하고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고요. 또 다른 부패 유형으로는 내부적 부패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터널 커럽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대표적입니다. 계급별 승진에 의한 가격표 프라이스 리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뭐 경위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올라간 총경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를 내야 된다. 그래야지 승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지 않이 많은 말이 돌았던 사례고 승진 뭐 그야말로 시즌만 되면 뭐 이런 투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도 하죠. 예. 이런 걸 내부적 부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다음 얘기 부패와 야만성, 커럽션과 브루털러티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경찰관이 자기네 그 어떤 권한을 이용해 갖고 아예 그 부패에 대한 그 어떤 먹잇감이랄 걸 그걸 갖다 탁취하는 거예요 일종의. 예를 들면 이게 결합한 건데 깽단에 대항하는 엘리트 부대였던 그 램퍼시 클래시 부대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깽단을 공격하고 이 사람들로부터 범죄 혐의했던 거짓 고발하고 그 어떤 마약 같은 걸 갖다 착취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경찰 부패 유형은 부패와 야만성이 결합된 형태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는 이 감독자인 경사, 서전이라고 보통 우리 경사인데 이 사람들이 감독이 있다 위치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비행행위에 대해서 보상까지 아무튼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 이런 얘기는 거의 뭐 드러난 일은 아니고요. 과거 이런 사례들이 조사가 됐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패 수준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부패 수준에 대해서는 뭐 어느 경찰서는 부패 수준이 어느 정도다, 어느 경찰서는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다만 로버트 케인하고 마이크 화이트가 1975년부터 96년까지의 뉴욕시 경찰 NIPD죠. 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찰관을 전수조사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랬지만 이런 식의 비자발적으로 얘기한 사람들이 당시 고용 인원의 약 2% 정도였다라는 거고요. 보게 되면 이때 보기에는 1,543명의 경찰관들이 2,456건의 문제를 일으켜서 이직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징계 사유가 대부분 행정적이라는 거였고요. 그의 뭐 마약 범죄, 마약 판매 및 소지 혹은 금전적인 동기에 따른 그 어떤 근무 시간의 대응 범죄 혹은 사법 방해들이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그 큰 수준에 있어서 부패로 인해 징계받은 경찰관이 매우 적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과연 경찰관 부패 수준이 낮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발이 잘 안 됐다고 보는 건지는 좀 논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만 흑인인 경우 그리고 그 사람이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이건 저겁니다. 경찰관입니다. 흑인 경찰관이면서 범죄 경력이 있고 전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심각한 비위를 저질 확률이 가장 높았다라고 분석 결과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13-5편에 나오죠. Administrative Failure to Perform한 게 30% 정도였고 742명에 해당됩니다. 제일 적은 숫자가 Conduct on Probation, 보호관찰 수행 중에 발생한 범죄였네요. 부패 2.2%였습니다. 다음 특정 경찰서에서의 부패 만연 정도를 어떻게 보느냐라는 건데 이건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썩은 사과 이런 아주 유명하죠. 라튼 애플이라는 거. 아주 한 개인이 일개인이 한 독립적으로 그냥 수행하는 걸 썩은 사과라고 합니다. 그다음 썩은 포켓이라고 해서 라튼 포켓이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특정 부서원들이 서로 이렇게 짜고서 하는 부패 이걸 갖다 썩은 포켓이다, 라튼 파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유형은 만연하지만 비조직적인 부패, pervasive unorganized corruption이라고 해갖고 경찰 전반적으로 만연하지만 이것이 상호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는 않는 형태다라고 해서 하나의 유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만연하고 조직적인 부패입니다. pervasive organized corruption입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는 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거고 어떤 부패에 대한 보상이 해당 부서 전체 경찰관들한테까지 하이직서부터 상관까지 모두 공유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확하게 어떤 벌어들인 비용이 배분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내비원회 아까 얘기해 드렸었죠. LA에서 이루어졌던 내비원회 같은 거는
죄송합니다. 내비연회는 그 뉴욕에서 NIPD에서 만들어졌던 위원회죠. 내비연회. 그 몰래위원회랑 같이. 내비연회에 따르면 그 뉴욕시에 새로 배치된 한 사법 형사 같은 경우에는 한 2달 정도를 갖다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확인받는 절차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기간 동안에는 이, 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재밌는 거는 이 경찰관이 그 해당 부서를 떠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못 받았던 2달치 뇌물에 대해서 전별금, 시비어런스 페이라고 그래갖고 형태로 보상을 해주더라. 이 정도로 정교하게 어떤 그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어떻습니까? 이게 강력한 어떤 사슬이 이루어지겠죠. 서로 간에. 다음은 경찰 부패 이론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좀 전에 봤듯이 개별 경찰관에 대한 설명인데 이건 썩은 사과 이론, 라튼 애플 이론이 가장 일반적인 이론이 되겠고요. 이 이론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일부 개인에 대한 비난을 통해서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회피하는 거죠. 쟤만 그래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또 시민들도 어떻게 봅니까? 그래 그 나쁜 놈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갖다 매도할 수 있는 마녀 사냥을 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이론일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되나 이 이론은 왜 부패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 경찰서, 특정 조직이 장기적으로 부패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어서 이 이론은 먹히질 않더라 하는 겁니다. 사회 구조적 설명, 소셜 스트럭처럴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사회 내에 어떤 지하 경제와 관련됩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지하 경제가 발달되어 있는 경우, 우리 1920, 30년대 미국에 금주령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아주 체계적인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어떻습니까? 사회 구조적인 게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는 어떤 형사법상의 규제였죠. 그런 규제에 있었다는 거고, 문화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혹은 그 지역사회가 사익지향적인 지역 정치 문화가 있는 경우, 이런 부패가, 경찰 부패가 더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세 번째 지역사회 관련한 설명은 뭐냐면 어떤 지역사회가 해체된 경우, 뭐 인구 이동률이 높고 빈곤이 높고 실업률이 높고 외국 출생 주민율이 높은 반면에 어떤 교육 수준이 낮은 지역, 이런 지역을 우리 뭐라 그럽니까? 그 지역이 해체됐다고 보잖아요. 이런 해체된 경우는 어떻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죠. 범죄자도 통제가 안 돼서 잠재적 범죄자는 통제 안 돼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만 경찰관도 또한 통제가 안 돼서 부패가 만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찰 업무의 성격에서 찾는 이론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풍소범죄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업무는 부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가시성이 낮은 경우에 그 특정한 경찰관의 업무 가시성이 낮은 경우에 부패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찰관들이 보는 사람들이 어떠세요? 범죄자잖아요. 이 범죄자들을 보다 보니까 약탈이라는 개념에 좀 약화된다는 거예요. 약탈이라는 개념에 좀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관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들 약탈하는 어떤 부패에 관여하는 게 높아진다는 이런 이론도 있다는 겁니다. 다음 경찰 조직 측면에서 찾는 이론이 있는데 이것은 리더십이 약화되어 있을 때 리더가 통제를 잘 못할 때 부패가 일어난다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기관 청명성 인테그리티가 낮아졌을 때 이런 경찰 조직의 어떤 부패가 높아진다라는 거도 있고요. 조직 몰입과 관련시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커미티먼트라 그러는데 뭐 헌신 뭐 이렇게 해석하게 되죠. 어떤 그 직무에 대한 그 개개인의 어떤 몰입 수준이 낮아졌을 때 이런 부패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 하위 문화에서 부패 원인을 찾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비드 와이스버드죠. 와이스버드가 수행 조사를 하였는데 52.4%의 경찰관들이 다른 경찰관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눈 감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경찰관들은 우리 경찰 하위문화 배울 때 했지만 동료 압박이라는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의 로열티, 충성심과 집단 연대감이 강한 경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런 경찰 하위문화에서 부패를 눈 감아주게 되고 부패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으로 구성이 되기도 합니다. 총 6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이론이 아닐 거고요. 일반 행정학 이론에서도 경찰 부패 이론은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패 과정인데요. 부패 과정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바늘도둑이 소득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셔먼은 도덕적 경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일반 직업 경력이 아니라 도덕적 경력인데, 영미한 사례, 예를 들면 마이너한 그래튜이터스, 작은 커피라든지 무료 식사 이런 걸 받았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이거 약화되면서 규제적 위반을 한다는 거죠. 어떤 아까 지하경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단속을 덜 한다든지 그러다가 나가서는 더욱더 밋 이터가 된다는 거죠. 고기를 먹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적시로 뇌물을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한다. 이런 걸 우리는 점어는 도덕적 경력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부패 조직이라는 것도 조직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미한 부패에서 심각한 부패를 진행하게 된다라는 이런 부패 과정이란 얘기가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부패 통제하기 컨트롤링 커럽션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뉴욕시가 여러분 그 1890년대부터 20년 주기로 이런 부패 스캔들이 계속 생깁니다. NIPD가 이렇게 계속 생겼는데요. 반면에 그 LA하고 오클랜드 같은 경우는 50년대 좀 상당히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 부패 통제에 대한 전략 얘기가 나오면 NIPD가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 대표적으로 통제에 대한 전략은 내부적 통제와 외부적 통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큰 오타가 있네요. 이게 외부가 아니고요. 내부입니다. 내부 부패 통제 전략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네요. 내부 부패 통제 전략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나오는 게 경찰서장의 태도입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규율이 잡히려면 어떤 장의 어떤 태도가 중요하죠. 성공적인 경찰 부패 통제는 경찰서장의 태도부터 시작한다라고 해갖고, 그 LAPD의 윌리엄 파커, 유명한 사람이죠. 오클랜드 경찰서의 와이먼 버넌, 그리고 캔자스시 경찰서의 클랜스 켈리, 그리고 뉴욕 NIPD의 패트릭 머피,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부패 통제에서 성공적인 경찰관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부패라는 것은 현재 경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이게 있다는 걸 갖다 인정하는 것부터 예,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몰래위원회에 따르게 되면 뉴욕시 NIP가 부패 통제에서 실패한 이유는 이 NIP가 나쁜 평판을 원하지 않았고, 당연하겠죠. 나쁜 평판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혐의가 있음에 대해서도 이게 적절히 수사를 못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골마 터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터졌으면 괜찮은데 계속 곰기만 한 거죠. 뭐 일단. 그리고 내부 부패 통제 전략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Rule and Regulation, 규칙과 규제입니다. 그래서 행정 규정을 잘 정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경찰관에게서 어떤 기대되는 행동 기준이 고시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또한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찰 운영에 대한 일관성, 이런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일탈 경찰관을 징계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경찰관 감독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이건 또한 경찰 교육 훈련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찰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행동 강령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런 행동 강령을 얘기하는 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트릭 머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유명한 이 경찰서장이지 않습니까? NIPD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급에 깨끗한 돈은 어디에도 없다. 라고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다는 거고요. 윌리엄 파커나 윌슨 같은 경우에는 단 한 잔의 공짜 커피도 경찰관의 총력세에 흥벌된다고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작은 사례가 더 큰 부패를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고요.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작은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오히려 심각하고 큰 부패에 초점을 둬서 어떤 통제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반부패 조사를 이제 하죠. 우리 총무감사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우리 OPS라고 합니다. 오피스 오브 프로페셔널 스탠다드, OPS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감찰과 IAU라고 해서 인터널 어피어 유닛이 있습니다. 해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 IAU나 OPS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최고 지휘관이 어떤 강력한 지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 서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어야 되고 정기적으로 서장과 접촉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힘을 받아서 어떤 반부패 조사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해서 그 조사에 대한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우리 교과서 잘 읽어보시면 이런 성공적인 그 부패
통제를 했던 곳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인력을 많이 늘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 반부패 노력 관련해서는 그 논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반부패 대응을 위해서 분권화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대응 조직이 분권화되어야 되느냐, 혹은 집권화되어야 되느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뭐냐면 분권화시키게 되면 각 어떤 서별로 어떤 각 지구대별이랄까요, 이렇게 나가서 통제를 좀 자주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아니다. 이 뭐냐, 반부패 조사는 집권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또 보는 의견이 있다는 겁니다. 여튼 이렇게 의견이 갈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보다도 더 심각하게 미국 같은 경우에 이 IAEA 부서, 이 감찰 부서에 가는 걸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IAEA 근무자들을 밀고자들이다, 스니치다라고 여기기도 한다는 거고요. 이 중요한 게 이 게리트 판결입니다. 이 게리트 판결 통해서 이 이후에는 경찰관들은 내부 감찰 조사 관련해서 질문에 응답 방송을 거부하는 경우에 이걸 이유로 해서 징계를 받거나 심지어 해임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합헌이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묵비권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묵비권을 위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게리트 판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수사의 어떤 변술인데요. 이건 뭐 증언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제3자의 증언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블루 커튼 오브 사일런스라는 침묵의 블루 커튼이 어떤 경찰 조직 내에는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 실제 증언을 한 경우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이후에 크게 왕따를 당하거나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원을 갖다 좀 보호해주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루 커튼을 어떻게 제거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겠는데요. 그 위증에 대한 처벌이 과거에 보기에는 불충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증을 해도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적으로 해임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딥니까? 몰래위원회. 아까 내변하고 몰래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두 위원회 중에 하나인 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언급까지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경찰관들의 비밀 유지 하위 문화가 더 강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침묵의 블루 커튼 제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적극적인 청렴성 검사를 또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건데, 이게 의견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지정 청렴성 검사, 임의 청렴성 검사, 다이렉트 인티그리티 테스트가 있고 랜덤한 인티그리티 테스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 너무 지금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범죄 현장에 일부러 돈을 놔두고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사보다 너 거기 좀 갔다 와봐 했을 때 그 돈이 계속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를 하는 검사라고 합니다. 지정이라는 건 당연히 어떤 특정 경찰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임의적으로는 뭐 어떤 팀이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겠죠. 오늘날은 거의 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여튼 재밌는 어떤 대책이었던 것 같고요. 일종의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서는 일선 감독자, 퍼스트 라인 슈퍼바이저가 제일 잘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방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요. 조기 경고 시스템, 얼리 워닝 시스템 같은 걸 도입해 갖고 어떤 감독의 어떤 질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내부 통제 하나의 또 다른 방안에서 우수 경찰관, 오피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당근 전략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채용할 때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선별, 이 문제 선별하는 문제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의 배경 조사, 백그라운드 조사를 잘한다든지, 어떤 약물 검사, 마약 검사를 해서 얘가 전력자면 채용을 하지 않는다든지, 물론 미국 같은 경우 우리 이미 앞에서 배웠겠지만 뭐 가벼운 마약 그 정도는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 훈련, 필드 트레이닝을도 해야 되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이 현장 교육 경찰관을 FTO라고 그럽니다. 필드 트레이닝 오피서 FTO를 하는데, 이 FTO가 이런 뭐 경찰 부패에 대해서 어떤 25% 영향력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 설명은 좀 안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기술이 되어 있긴 합니다. 다음은 외부 통제 전략입니다. 아까 본 게 내부 통제 전략이었고요. 좀 지금까지 보였던 게 외부 부패 통제 전략에서 대표적인 특별조사입니다. 특별조사위원회,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왔었던 랩위원회 혹은 몰렌위원회, 아주 유명한 위원회들이고요. 그 90년대 LA에서 했던 건 뭐였습니까? 크리스토퍼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위원회들은 독립적이니까 어떻습니까? 잘 조사가 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내부 지식이 없다는 거죠.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권력관계라든지 이런 게 권력관계 이런 걸 잘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적개심을 유발해서 조사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런 형사 기소를 갖다 어떤 그 지역이 아니라 주법, 스테이트 로우라든지 연방법을 통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검사라든지 연방검사가 여기에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는 경우죠.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보통 연방검사가 카운티 검사보다는 10배 정도 기소율이 높다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수사 자체를 어떤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맡긴다는 거 의미가 되겠고요. 외부 통제 전략은 또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 기자 데이비드 더넴 같은 경우가 70년대 뉴욕시 경찰 부패를 갖다 아주 특종을 날렸었나 봅니다. 70년 4월 20일 일면 기사에서 경찰 부패 기사를 내었고 그거에 따라서 내위원회가 만들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여론에 의한 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만 어떤 집중할 수는 있고 자극적인 부분만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 부패 이면 문제라든지 어떤 지속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여론을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외부 환경 변화인데요. 외부 환경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셔먼이 그 1950년 도플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개혁 성향을 가지고 있던 경찰서장이 도박과 불법행위에 연루됐던 정치인들을 체포하겠다고 위협해갖고 어때 부패 사슬을 좀 끊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여튼간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죠. 여하튼간에 그렇게 해서 경찰 부패를 약화시켰다라는 전략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반부패 노력이 어떤 한계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그 아니트리 아리코 그리고 데이콥스가 뉴욕시의 어떤 사례를 얘기하면 뉴욕시가 1890년대부터 20년 주기로 계속 이게 큰 부패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에서 보게 되면 뉴욕시를 제외하면 다른 도시들은 그래도 상당 수준 부패를 성공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배운 그 경찰 부패는 그렇게 보면 논쟁이 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워낙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워낙 그 이론적으로 많이 어떻게 보면 정립이 됐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 크게 다룰 내용은 없었고요. 이론적인 기초적인 이론이 있었고 원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통제에 대한 부분 이 부분 정도 잘 알아두시면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